예, 민 박사님 과도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 우선 제가 지원국장으로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치유농장과 관련된 치유농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잠깐 듣는데 그 1차 시험은 합격하셨나요? 그럼? 그 2차 시험도 1월 8일 날 보죠.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치유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각광을 요 강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치유농업 자문단 단장님이 우리 민승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일정에 있어서 참석은 못했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참 그런 게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좀 나중에 강의 도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책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문명이 이게 이제 사실은 소금이나 설탕이나 결국 역사 얘기들인데 문명이 발전을 한다는 거는 그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를 얘기를 한다. 사실은 근데 지구라는 게 뭐 옛날도 똑같이 그 지구고 지금도 지구인데 어쨌든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는데 더 빨리 가는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줄어드는 걸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됐건 뭐가 됐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거를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명이 발전 제가 무슨 책에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사실은 직접 관계가 없는 조미료들인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벤처농업대학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 저는 이제 민승규 박사님을 뵌 지는 제가 언제 95년인가 그러니까 거의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20년도 20년 20한 6,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농식품부에서 사무관 할 때 뵙고 그리고 이제 민 박사님께서 아예 좀 지나서 이제 컴퓨터 몇 개 들고 이제 저 시골로 내려간다. 벤처농업대학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식사를 같이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야 이게 20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여기 다니고 싶었고 뭐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서로 바쁘기도 하고 인연이 안 되다가 재작년서부터 이제 그 틈나는 대로 와서 여러분들도 뵙고 강의도 하고 이런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뭐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죠? 그 전체 우리 그 농촌 지도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는 뭐 일본 역사, 중국 역사 또 뭐 전염병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잡다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또 이제 끝난 다음에는 직접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농업정책 또는 지도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처음에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이 강의실이 거의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게 또 언제쯤인가 작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꽉 차 있었는데 몇 번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두 번 동영상 하면 다시 이제 꽉 찬 상태로 이걸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좀 여건이 좀 그러질 못해서 좀 빨리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드릴 말씀 뭐 전혀 물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제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죠. 설탕이란 거는 왜 영어로 얘기할 때 굉장히 달콤하고 뭐 이게 단만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감미로운 거를 스위트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강의 자료 이런 것들 구상을 해본 겁니다.
그 설탕하고 소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탕은 단맛이 나고 소금은 짠맛이 나죠. 그러니까 설탕은 안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금은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죽죠. 그냥 이 인간의 이 체내에 일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되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먹으면은 죽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왜 이렇게 행군 같은 거 하면 행군할 때 이제 과다하게 날씨 더울 때 행군 많이 하면은 쉴 때 여기 소금 나놓고 그거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설탕은 또 이 완전히 설탕을 보고 소금을 보고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설탕 자체는 식물에서 채취를 하는 사탕수수에서 채취를 하죠. 근데 소금은 원래 있던 겁니다. 있는 거를 가공을 해서 사람이 먹게끔. 그러니까 원래는 소금은 바다에서 생기는 건데, 이제 히말라야 같은 데서 요즘 뭐 이게 바위같이 덩어리째 되는 소금을 팝니다. 이제 그걸 채취해서 파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사실은 거기가 바다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이 응고되고 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암염 형태로 그걸 하는 거고, 해연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우리나라 같이 서해안에 이제 뻘이 좋은데 거기에서 소금을 또 채취를 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 훨씬 더 이 사람 몸에는 필수적인 거고 없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시장에서 그 교환되는 가치나 이런 것들로 보면 설탕이 훨씬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거죠. 소금은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속담이나 이런 거 사자성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하잘것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나오는데 실제 사람이 저게 없이는 죽는 건데 설탕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의 거래 형태는 요즘은 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 주로는 설탕은 상업적으로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자본가들이 노예를 활용해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해서 거기서 설탕을 정제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도 되는 게 비쌌습니다. 비싸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소금은 그 대신에 국가 전매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 옛날에 전매청이란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담배하고 이런 걸 전매를 했었죠. 담배를 민간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고 국가가 딱 사서 담배를 사서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간에 맡겨놓으면 너무나 이게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치자들은 전부 소금을 전매를 해서 국가가 이걸 해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그 국민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뭐 대부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설탕은 가급적으로 덜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후 되면은 야, 당 떨어진다 뭐 좀 먹자라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탕은 덜 먹을수록 좋다. 근데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소금은 혈압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설탕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요즘 설탕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음식 되게 많이 달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맛을 다 극복하는 게 단맛인 거죠. 설탕을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거래가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설탕의 원산지가 어딜까라는 거는 설탕의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쪽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 동남아시아라는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하고 유럽의 중간쯤 있는 데죠. 요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인데 여기서 인도 동쪽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탕수수라는 게 열대지방에서 이제 재배가 됐고 여기 이런 데가 많아지만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설탕의 원산지다라고 하고 여기서 한편으로는 중국 쪽으로 한편으로는 저 어딥니까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유럽에 전파되기 전에 했던 데가 여기죠. 여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 그 이슬람 지역으로 먼저 전파가 된 다음에 이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설탕이라는 게 그 원래 단 게 없던 시절에 단 거 먹으면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맛있고. 그래서 그 설탕은 약으로 쓰였고 로마 시대 문서에 보면은 약으로 쓰였고 같은 무게의 은하고 같은 가치를 가졌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가 그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약으로 쓰였다고 하냐. 설탕은 약 효과도 전혀 없고 그냥 비싸기만 할 뿐인데 사람들은 이 진짜로 이 돈이 필요한 데는 돈을 쓰지 않고 이런 데에 돈을 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한 것이 로마 시대 문헌에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아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설탕의 원산지라고 보고 여기가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말했어요?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슬람 지역이고 더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 유럽인데 여기서 재배된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갖다가 팔았던 거죠. 파니까 중간에 이 설탕이란 게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으로 쓰였고 같은 무게의 은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슬람 상인들이 중간에 이제 폭리를 취했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남겨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 무역의 원동력이 된 거는 여러 가지 거기 나와 있지만 주로 향신료들입니다. 후추라든가 특히 이제 후추, 설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뭐냐면 모든 향신료가 대부분이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게 가는 그냥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슬람 상인들이 굉장히 여기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을 점령을 하고 중간에 폭리를 굉장히 많이 취하니까 이 유럽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이 이슬람 이 자식들을 거치지 않고 그 설탕이나 후추나 이런 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이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이런 걸 개척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 아마 세계사 시간에 그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항로를 개척을 해서 여기에서 후추나 설탕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슬람을 피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북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콜럼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럼부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가 그림이 이제 대서양이죠.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영국인데 여기서 북아메리카를 개척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설탕을 재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설탕이 가능하다는 이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탕을 개발을 해서 여기서 설탕을 개발해서 유럽에 팔고 또 유럽에서 이 섬유나 술, 무기 같은 거를 아프리카에 팔고 여기서 이 아프리카는 이쪽에 이 그 뭡니까 중남미 지역 지금 미국 지역 이쪽에다가 노예를 파는 그런 유럽 사람들이 그 삼각 무역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비인도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 보면 최초의 국제무역 진짜 그 정말로 장기화되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국제무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간 것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대규모 재배가 돼서 넘어간 것들이 설탕하고 커피하고 담배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다 즐기는 기호품이 여기서 대량 생산이 돼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섬유, 그다음에 술, 무기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사실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기서 물물교환 형태로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중남미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설탕이나 이런 어떤 생리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설탕 이런 것 자체가 이걸 사탕수수해서 이걸 재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재배를 한 다음에 설탕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간 노예가 총 하면 그때는 이제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3분의 1은 가는 도중에 죽고 가서 병 걸려서 죽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죠. 여기가 미국 남부고 여기가 이 카리브해죠. 여기서 카리브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아마 놀러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쿠바나 자메이카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쿠바나 자메이카 보면 흑인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거기에 흑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아메리카에서 이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보면 거기 인종 구성까지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던 건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쪽에 설탕, 커피, 담배, 섬유, 술, 무기, 노예 이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돌고 도는 삼각무역이라는 게 이제 그때 몇백 년 동안 성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되게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자본과 노동력이 들어가고 설탕, 커피, 담배를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무역 형태 자체를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 인도에 비해서 옛날에 한참 떨어진 나라들이 여기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뭐 인도도 식민지화되고 중국도 반식민지로 떨어뜨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그림에 보면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 그래서 역시 중남미에 있었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총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름만 들어서는 영국 사람 같긴 한데 어쨌든 에릭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흑인 노예 무역은 설탕이 일으켰고 이 노예 무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결국은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 때문에 이제 흑인 노예무역이라는 게 생겼고 거기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 그게 동양하고 서양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홍차 같은 거 좋아하시죠? 홍차 좋아하시는데 저도 애프터눈 티나 홍콩에 출장 가면 그런 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호텔에서 되게 근사하게 홍차 마시면서 빵 먹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애프터눈 티 홍차 문화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이 영국이 그러니까 홍차라는 건 영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먹죠. 근데 웃기는 건 그 홍차 중에서 홍차라는 게 중국식 차에다가 설탕도 넣고 우유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밀크티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중에 영국에서 나는 거는 우유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거냐면은 이 영국의 고유 문화처럼 이제 이 홍차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영국에서 나는 거는 우유밖에 없는 거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이제 홍차 자체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는 거예요. 차는 중국에서 많이 나죠. 인도도 많이 나죠. 그리고 설탕은 아까 말씀드린 중미 카리브해에서 플랜테이션 무역을 통해서 강제로 뺏어오는 거. 뺏어오고 영국의 젖소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이 무슨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그때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홍차도 있고 또는 카리브에서 온 설탕도 있고 영국은 우유가 나고 하니까 그걸 섞어서 타서 먹은 게 이제 홍차 문화의 시작이다. 지금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차를 마십니다. 차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설탕을 넣어 먹거나 이 스님들 그 절에서 드시는 차 또는 그 중국에는 차가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탕을 넣어 먹거나 우유를 넣어 먹거나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냥 차만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각 영국이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설탕도 모이고 또 뭡니까 그 홍차도 모이고 우유도 모여서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식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영국 귀부인들은 오후에 홍차를 딱 마시면서 이제 쿠키 같은 것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문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사실은 단맛이란 거는 굉장히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당 떨어지면 뭐 좀 초콜릿도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하고 노동자로 구분이 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 공장 노동자들은 에 대해서는 이 공장주들이 설탕을 넣은 홍차를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해줬다. 노동자들은 근데 당시에 이 홍차보다는 나는 술을 더 먹고 싶은데 공장에서 술을 먹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장 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에너지원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했다고 하고 근데 웃기는 거는 단맛은 영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누렸는데 그 이면에는 단맛을 설탕을 제공하기 위해서 뭡니까 흑인 노예들은 죽으라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원래 설탕의 원산지는 이쪽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하와이 이쪽 열대 이 적도 지역인데 진짜 상업적으로 재배가 된 것은 인도 쪽.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결국 유럽을 넘어가서 이쪽에는 설탕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에.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서양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드린 플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원전 1000년 전서부터 설탕은 약 서기 1500년대까지 한 2500년을 설탕이 생명이 있는 물론 그 식물이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사람의 상업적인 그런 요구 때문에 결국 세계를 돌고 돌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설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설탕이나 굉장히 단맛은 좋죠. 아까 모두의 이 굉장히 감미롭다라는 거를 스위트하다 그 미국 영화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착취, 피지배 구조,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탕을 드실 때, 커피 드실 때 뭐 설탕도 넣어서 드시고 시럽도 넣어서 드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PPT가 작년에 만든 거라 좀 깨졌는데 이제 뭐 글자는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라틴어에서 소금은 이 쌀이라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영어의 솔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SAL이라는 것들이 들어간 단어가 소금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나라로 소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작은 금인 거다. 조그맣지만 굉장히 귀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유튜브인가에서 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병사에게 주는 소금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병사한테 이제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변형된 말이 오늘날의 영어에서 이제 셀러리라는 게 월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럽은 이게 이제 할슈타트 소금 광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그때 유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이게 없어요. 뻘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제 이 거기서 갯벌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옛날에 땅 속에 묻어있던 거를 채취를 하는 게 광물의 개념으로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되게 웃긴 소금은 식품인데 저도 농식품부에 있을 때 소금하고 소금의 소관 부처가 어디냐를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농식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광물이라는 거죠. 땅에서 파는 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암염이라고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게 소금이 어떻게 광물이냐. 바다에서 채취를 하는 건 사실은 거의 수산물에 가까운 건데 그걸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2008년인가 9년인가 산업자원부에서 농식품부로 이제 소관이 이관됐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럽을 보면 딱 나타나죠. 땅을 이게 일반 광산하고 뭐 다를 게 없이 똑같은 거죠. 여기서 소금을 채취해서 이게 사실은 소금이라는 것도 이 정도면은 소금을 그러니까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하죠. 월급으로 소금을 줬을 정도면 사실 옛날에는 설탕만큼은 못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월급으로 줬다는 거는 그만큼의 물물교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니까 소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취급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제 그 뭐 예수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예수님 말씀. 소금이란 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소금은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다. 그 얘기는 소금이 짜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도 소금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빛과 소금, 빛은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한테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 그리고 소금은 세상을 굉장히 올바르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동양에서는 좀 안 그랬나 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동양 사자성어를 보시면 소금 되게 이제 하찮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매연봉우다. 소금 팔다가 비를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녹아 없어지는 거죠. 이 살다가 이게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할 때 매연봉우라고 하고 조제모염이다. 아침에는 야채 무침, 저녁에는 소금. 이게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굉장히 공공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복염거다. 왜냐하면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끈다. 이거는 아주 훌륭한 유능한 인재가 참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다라는 거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소금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그 병사들 월급으로 줄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였는데 동양은 이런 거 동양이 소금이 훨씬 흔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소금 팔다가 비를 만난다. 진짜 되는 일이 없다. 이제 아침에는 야채 무침 먹고 저녁 때는 소금을 먹는다. 그리고 천리마가 소금스러운 이게 굉장히 이게 소금을 하바리로 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는 이제 그 아마 그런 게 있을 요게 이제 실제 로마에 있는 거리 이름입니다. 이 비아라는 거는 스트리트라는 뜻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쌀이라는 게 들어있죠. 비아 셀라리아. 소금길이란 길입니다. 길의 이름이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유일한 거의 유럽에서 전부 다 암염을 생산하고 그걸 하는데 유럽에서 이 뻘이 있는 데가 로마 인근 이태리하고 스페인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염전에서 또 뻘이 있으니까 염전이 있는 거죠. 소금을 생산해서 이 길을 소금을 수출해서 이제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금을 수출하려니 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길 아마 로마 이태리 여행 가신 분들 이런 길들 많이 봤을 건데 저도 가서 보고 야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든 길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게 뭐 차가 다닐 정도로 이게 튼튼한가 싶은데 결국 그래서 소금의 수출기를 가지고 이거를 유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거는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로마로 오기도 하고 로마에서 좋은 것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로마에서 나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소금이었다. 처음에 먹고 살 게 없던 시절엔 소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아주 굉장히 큰 부를 일구고 강대국인 로마의 기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서 비록 이렇게 굉장히 뭐 좀 후진 것처럼 이게 얘기가 되지만 그 서양 역사를 얘기할 때 소금이란 거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근데 아까 중국에서 이제 속담에서 소금을 참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시황의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진시황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리장성을 건설을 해서 이제 오랑캐들이 오는 거를 막았다. 두 번째는 진시황이 한문을 통일을 했습니다. 글자를 통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세 번째가 이게 도량형, 돈 이런 것들을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소금을 국가에서 다 걷어들였다. 소금 전매제를 했다는 거죠. 전매제가 되면 국가가 소금을 싼 값에 팔 수도 있고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금 장수들한테 갈 이익이 전부 국가로 그러면 그 세금의 형태로 이제 국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시황은 결국 그걸 가지고 만리장성을 건설하는데 사실은 뭐 만리장성 다 가보셨겠지만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재원을 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속담에 보면 굉장히 하찮게 얘기를 하지만 위정자들은 진짜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영국이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인도는 원래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 인도가 보시면 삼각형으로 생긴 바다에 굉장히 많이 접해 있죠. 근데 영국이 똑같이 진시황처럼 소금 전매제 이런 거나 하면서 소금세를 부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세라는 게 그전에 그냥 먹던 건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1920년대, 30년대 얘기인데 그래서 간디가 자기 지지자들하고 380km를 며칠에 걸쳐서 걸어가지고 바닷가에 도착을 하는 거죠. 바닷가에 도착을 할 때 그때 처음에 몇십 명 따라갔다 마지막에는 4천 명, 5천 명 정도까지 자기 지지자가 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자연 소금, 그러니까 뻘에 있는 자연 소금을 소금 알갱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먹겠다. 세금은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 소금을 만들어서 잔디라 그러면 전부 비폭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제 쇼업도 있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렇게 우린 이 소금을 먹겠다. 너네가 소금세 부과하는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주장을 일본이 정치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저항의 상징 같은 거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설탕하고 소금하고에 대해서 드린 이제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때 코로나가 되게 심해가지고 저기 그 민승기 박사님 서울 사무소에서 이걸 한번 같은 자료를 갖고 동영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이제 이런 강의랑 이런 설탕하고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설탕이나 소금이 우선은 되게 한창해 보여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벤처농업대학 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또 영농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공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또 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를 더 다채롭고 이게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미승기 박사님 보시면 20년 이상 참
이 굉장히 묵묵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되게 이제 존경하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탕하고 소금 얘기를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은 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